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쉽게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 있고요. 먼저 저의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들을 쉽고 재미있게 푸는 강의의 역할을 하는, 강사의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도시문화 아카데미 세종천안 캠퍼스에서 지금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도시재생 대학,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지금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민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접했다라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들으면서 대학을 수강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하나하나씩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재생 사업들을 한 번쯤 지역에서 현수막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벽화 그리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들, 그리고 대표 사업들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벽화 그리기 사업들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은 벽화 그리기다 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분야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지 다양한 사업들로 완성된 모델을 갖는 것들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재활용과 새활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이렇게 농협 창고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창고가 오랫동안 사용되어지다가 실제 이 활용도를 거의 다 해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세우면서 기존에 있던 공간들은 방치가 되고 새로운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사람들은 그 공간들을 더 활용하겠죠. 이걸 도시로 옮기면 예전에 원도심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가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작은 단위의 이런 공간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는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원래 사용되던 창고가 방치되어 있다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재생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즉, 예전의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창고는 원래의 목적이 뭐죠? 맞습니다. 창고는 짐을 쌓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원래 목적대로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런 공간들과 함께 융합을 이루게 되면 이런 공간들이 원래의 목적과 기능 플러스, 그렇게도 사용되지만 또 어떻게 사용되죠? 최근엔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목적과 기능과는 다르게 이렇게 카페나 문화시설로 활용되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건물로서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가 굉장히 많았으나 이제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학교, 즉 폐교 같은 공간들을 기존의 교육 목적이 아니라 캠핑이나 레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식, 즉 물리적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재활용과 새활용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면서 도시를 내가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도시재생 사업들을 공부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큰 장벽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은 재활용과 새활용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즉 원래의 공간들을 원래의 기능과 목적대로 새로 사용하는 것들, 다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아서 기존의 공간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새활용,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공간적,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게 조금 어려우시면 요 두 번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페트병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이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팔면 우리는 이 페트병을 뭐 한다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재활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페트병을 재활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원래 목적과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화분의 형태로도 쓰기도 하지요. 즉 재활용과 재활용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목적대로 계속 활용하는 것,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 더 쉬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은 원래의 목적이 뭐죠? 맞습니다. 현수막은 홍보를 하는 목적이죠. 예전에는 이 현수막이 한번 사용되어지고 버려졌는데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을 가지고선 가방을 만든다던가 지금 그림처럼 어떤 의복을 제작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을 합쳐서 업사이클링.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이실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죠?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라고 표현하죠.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재활용과 재활용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재활용과 재활용이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그걸 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다는 설명을 할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앞에 도시재생에서 도시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가 어떻게 도시를 바꿔? 우리 동네도 바꾸는 것도 힘들고 우리 공간을 바꾸는 것도 힘든데 이런 오해들 때문에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소수이고 일부의 전문가들만 참여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단계로 좀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문화재생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어떤 공간에 만약에 임영웅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오는 것과 지역에 청년몰이 생기는 것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더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올까요? 아마 임영웅 가수가 우리 지역에 찾아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 공간을 찾아오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콘텐츠가 가진 힘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 즉 문화재생이라는 것들이 1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공간들 특히나 문화재생 우리가 지역에서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축제, 플리마켓, 공연, 전시 여러분들 아마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첫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역에서 실험해보고 즉 문화적 재생을 통해서 콘텐츠를 지역의 공간에 동네에 지역에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베타 테스트하는 것들이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지역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공연을 하는 사람. 나는 그럼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다? 바로 도시재생 사업 분야 중에 문화재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문화재생의 단계를 1단계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쉬운 단계이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서 효과를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서 실험해 볼 수 있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선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 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의 사업들 그리고 지원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이유는 콘텐츠가 먼저 지역에 뿌리 잡아야지 그 다음에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임영웅이 한번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오면 이 공간을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오면 계속 오겠구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올 때는 무대를 만들겠지만 계속 와서 효과를 보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을 실험하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 2단계에서는 어떤 걸 한다? 바로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간 재생이라고 하고 주변에 보시면 공연장, 전시장 옛날 때는 다른 목적으로 쓰였던 예를 들면 파출소였는데
다시 전시장이나 주민 공유 공간 이런 걸로 태어나는 것들이 2단계인 공간 재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공간 재생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문화가 먼저고 창업이 그 공간 재생이 두 번째냐? 이런 예제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BTS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민분들 나이가 있으셔도 BTS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 딱 와요. 그럼 가장 먼저 이 동네에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분들은 팬클럽인 아미가 제일 먼저 올 거다, 무대를 설치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BTS가 우리 광주에 딱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오냐? 번데기 파는 아저씨가 제일 먼저 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즉 콘텐츠가 있고 이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상권이 있고 사람이 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 선택의 폭이 넓고 이런 시장들이 오프라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이제 오프라인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선 이 오프라인 공간을 엮지 않으면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거나 나오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상권이 따라올 수 있는 두 번째 공간 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콘텐츠도 있고 공간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이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이걸 사람들이 모르면 올까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도 있고 이런 공간도 있고요, 이런 재미있는 거, 먹거리, 마실거리도 있어요 라고 알리는 작업들이 바로 3단계인 동네 재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핫플레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마실거리가 다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다시 넓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백화점 같은 형식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여러분들 이마트가 처음 한 15년, 20년 전에 생겼을 때는요, 이 마트에는요 우리가 상품을 살 수 있는 슈퍼 같은 큰 대형마트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제 이마트 2, 3층에 가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네일아트도 있고요, 어떤 음식점도 있고요, 키즈 카페도 있고요. 즉 사람들은 한 공간에서 많은 콘텐츠를 한 번에 소비하길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 도시재생 사업들도 이 섹션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공간에 오지 않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래서 문화적인 걸 통해서 공간에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경험하게 만들고, 이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공간을 만들고,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같이 협업을 이루면 이걸 이어서 외부로 노출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민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1, 2,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4단계 단계부터는요, 우리 주민끼리는 못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바로 행정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업이 SOC 사업입니다. 생활 SOC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처음 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생활 SOC 이거 우리 지역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옆에 딱 그 같이 수강을 듣는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질문 안 했죠. 나가서 물어봅니다. 그 SOC가 뭐예요? 나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할 건데요. SOC는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주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 간접자본? 한국어인데도 잘 모르겠는 거죠. 사회 간접자본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중요 시설들이죠. 철도, 공항, 아니면 우리가 물이면 오폐수, 정비, 정류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시설들을 우리는 사회 간접자본, 즉 SOC라고 합니다. 이게 생활자가 붙으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생활자가 붙다는 건 뭐예요? 즉 우리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설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노인정, 수영장,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시설들. 우리 지역의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선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들이 생활 SOC 시설이고요. 이런 시설들을 우리 주변에 생활권 내에 15분 거리, 걸어서 15분 거리마다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지역에는 큰 센터가 지어져서 그 지역에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복지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그런 것들을 어떤 체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내 삶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도시재생 사업은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도 좋고 관광객도 와도 좋고 모두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어필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활 SOC 사업은 뒤에 배울 제가 이따 설명드린 협동조합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생활 SOC 시설은 동네에다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그 공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봄 시설이라던가 수영장 아니면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들어가는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SOC 시설과 문화재생, 공간재생, 동네재생이 4단계를 딱 이루어서 행정과 협업을 이루는 이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에 사실은 하나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재생 사업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범주에서 아까 4단계 사업 플러스 재건축, 재개발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큰 범주 안에서 재건축과 재개발도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와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지역, 광주에서 광주 전체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예를 들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지만 재건축을 하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업도 우리 동네가 더 좋은 동네, 잘 사는 동네, 환경이 좋은 동네로 만드는 사업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 융복합적인 다양한 사업을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거의 반대 개념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있죠. 농협 창고를 재활용하거나 새활용하는 방식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는 부시지 않고 다시 쓰는 거잖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부시고 쓰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즉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 사업의 반대 개념이고 도시재생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된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해하셔야지 도시재생 사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필요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많은 분들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냐? 인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프라가 있냐 없냐, 이것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우체국 택배 아저씨예요. 자, 그런데 2차선 도로가 있어서 택배 자동차를 딱 세워놓고 택배를 딱 배송을 해드려요. 자, 그런데 건물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만 새로 짓는 것들을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어떤 지역 가보면요, 차가 못 들어가요. 골목길이 좁아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멀리 차를 세우고선 이거를 걸어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2차선 도로부터. 이런 것들을 바로 인프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 인프라, 기초시설부터 해야 되는 지역들을 우리는 재개발 지역. 이렇게 기초 인프라가 있는데 건물만 노후화됐으면 이런 걸 재건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건 뭐가 있냐 없냐, 인프라가 있냐 없냐.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0년대까지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도시재생 사업이 나왔냐? 재건축 재개발은요 2000년대까지는 되게 필요한 모델이었어요. 왜? 인구는 늘고 공간은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A라는 동네에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똑같은 공간에 이제 100명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10개의 집밖에 없었으니까 그 100명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층짜리를 부셔버리고 10층짜리를 지면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필요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2000년대가 딱 넘으니까 인구는 어떻게 됐죠? 감소하고 있고 공간은 인구 대비해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빈 공간, 빈 집, 그 다음에 빈 상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공간들은 넘쳐나는데 새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아직도 하잖아요. 재건축을 해요. 어디에다가? 옛날 때 10층짜리, 15층짜리 미만 아파트를 해요. 이걸 수익성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0층, 50층짜리를 져야 돼요. 왜?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능해요. 40층짜리 아파트를 쳐요. 제가 놀랍게도요, 예전에는 이 40층짜리 아파트가 딱 되면 사람들이 그냥 채워졌어요. 왜?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채워진다? 원래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동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살던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사람이 이동하면 거기에 상권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이 돼요. 이런 것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공동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새로 지어진 40층짜리 아파트는 평생 새 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되죠? 또 옮겨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게 동네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게 전체적으로 병처럼 퍼져서 지역이 소멸하는 지방 소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광역시는 조금 늦게 오겠지만 벌써 우리 주변 도시만 보더라도 그게 벌써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은 누군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공부해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00% 장담하는 건데, 제가 영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서 제가 이제 어떤 장학생처럼 갔다 왔는데, 영국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높은 아파트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오래된 건축물이 떠오르세요? 아마 후자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럼 걔네들 기술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우리의 이런 성장 과정을 벌써 겪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공간을 부시고 짓는 행위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은 갤로포라는 차량이에요. 아마 3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차량이고 디젤 차량인데요. 최근에 요소수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죠. 막 품귀 현상. 이게 왜 나왔냐면 2014년 이후에 나오는 디젤 차량은 요소수를 넣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환경, 그러니까 탄소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배출하는 것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성능과 기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은 이거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때 우리는요, 뭘 봤냐면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그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뭘 봤냐? 지금 환경은 조금 뒤로 해도 돼.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근데 10위 정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친환경 시대를 넘어서 필환경 시대예요. 이게 돈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을 저해한다? 이제는 그게 허가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건물을 보시면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보다 건물을 부셨을 때 나오는 건축 폐기물은요, 더 놀랍게도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평생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예전에 딱 지어진 결과물의 건물을 보는 시대를 넘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건축 폐기물, 즉 건물을 부시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연결이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부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어떤 사업이 연결이 된다? 그린 뉴딜이라는 사업이 연결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환경보호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무를 베지 않거나 아니면 저 북극의 북극곰이 딱 이렇게 막 얼음에 떠오르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키는 것들은 첫 번째가 기존에 있던 공간을 부시지 않고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의 사업이 바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를 자르지 않는 게 중요한 만큼 이제는 그 우리 도시의 나무라고 표현되는 빌딩을 자르지 않는 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게 만약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서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리모델링 인테리어입니다. 리모델링이 예전에는 빌라 같은 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빌라 같은 거를 실구매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죠? 외부는 조금 노후화됐지만 내부는 아주 새롭게 새 것처럼 만들어서 쓰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공간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 개념인 거죠. 공간은 더 이상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선장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그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라고 표현되는 유럽 국가들이란가 우리 근교의 아시아에는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들은 단순하게 도시재생 사업이 벽화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까지도, 즉 환경 분야에, 즉 무슨 숲? 도시의 숲을 지키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 사업하면 많은 분들은 뭐 도시락 만들기 사업, 아니면 주민들끼리 벽화 그리거나 아니면 양초 만들기 사업 이런 거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2019년까지의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사회적 문제, 가치 소비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업을 해요. 뭐냐면 단순하게 주민들이 해서 이걸 사주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요 하는 사업의 형태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제가 예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마스크죠. 이 마스크를 활용해서 즉 재활용, 재활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영상은 한번 여러분들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재 폐마스크를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3, 4월 달 초기에는 경각심이 별로 없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아닌데? 일회용 마스크 제 책상에만 해도 한 달에 30장이 버려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 못할까? 재활용 안 돼? 그 마스크를 재활용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그게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벌어지는 사태가 인건비라는 돈의 문제를 당연히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뭘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가구를 만들어. 근데 마스크 재활용도 하고 싶어.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 보통은 3중 필터인데 거의 98% 이상이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고 귀걸이는 거의 고무 소재의 끈, 코를 조여주는 이 철사는 얇은 끈 철사. 가장 큰 요소는 필터니까 필터에 집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순간 나 해볼래, 이거 될 것 같아. 캔을 이렇게 도려내서 마스크를 넣고 열풍을 가해봤어요. 열풍을 쐬니까 마스크가 변색이 되지 않고 녹아서 액화가 돼요. 식히고 굳혀요. 그리고 그거를 떼냈을 때 굉장히 단단했고 심지어 그 텍스처도 이뻤어요. 3월, 4월쯤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실패해서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고 그래서 잠도 안 왔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틀 밤은 기본으로 샜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너 그러다 쓰러지면은 유작되는 거야. 처음 딱 의자를 만든 거는 6월 달이었어요. 의자 하나에 1,500장 정도 들어가요. 학교나 병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흔히 쓰는 화이트, 블랙이 있고 패션 마스크, 핑크색, 블루 이렇게 있는데 폐마스크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마모돼 있고 풍화돼 있으니까 녹일 때도 더 빨리 녹고 새 마스크보다 더 튼튼한 새 마스크로 제작을 하면은 군데군데 다 녹지 않아서 그 마스크 텍스처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공장화시켜서 양산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마스크가 의자가 됐으면은 조명도 될 수 있고 테이블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나 기업 단위의 힘이 있고 좀 큰 사람들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따로 마스크 수거함이 생긴다든지 그런 법, 정책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마스크로 재활용한다 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겪는 고민, 불편함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묵묵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한다면은 언젠가는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메시지를.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가구를 만드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마스크의 목적은 뭐죠? 감염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죠?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열을 하면 마스크는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굳으면 나무보다 더 단단한 재질이 되죠.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재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치 소비로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도시재생 CRC라고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시재생 사업하라고 폐타이어를 이렇게 한번 딱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걸 가지고선 뭘 할 건지.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도시재생 사업은 많은 분들이 그냥 소비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팔리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자, 아마 많은 분들은요, 타이어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단을 만드는 내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로 만든 신발. 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끄떡없는 자동차 타이어. 저 정도면 신발로는 부족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팔릴 줄 몰랐어요, 사실. 6개만 팔려도 진짜 행복할 것 같다. 100만 원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생각한 거한 12배 정도 성과가 있으셔서 되게 굉장히 감사했고. 이 팀은 창업 후 10개월 동안 폐타이어 1000번으로 신발 3600켤레를 제작했습니다. 타이어 신발 만드는 과정. 폐타이어를 수거하고 양지르 타이어만을 선별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뒤 타이어 고무 부분, 트레드만 정밀 분리합니다. 트레드층을 신발 모양으로 집어내면 타이어 신발 밑창 완성! 이 밑창을 이용해 신발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타이어 신발입니다. 평범한 여름 샌들로 보이지만 바닥을 보면 다릅니다. 가장 아랫면부터 중간 스펀지 부분까지의 밑창이 전부 타이어죠. 이 신발 바닥은 각각 특별한 무늬를 지닙니다. 내 신발이 어떤 타이어에서 왔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온 거는 뭐 레이싱에 특화된 거구나, 또는 겨울용에 특화된 거구나. 이것들이 이제 여름용으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겨울용이 아무래도 좀 더 노면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좀 더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많이 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타이어는 1847년에 첫 등장해 170년 넘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연구해온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타이어에 쓰는 고무는 내마모성이 높은 고강도 고무라서 제일 강력한 게 내구성이거든요. 일반 신발 겉천과 비교해 타이어 바닥면으로 만든 신발 겉창은 1.5배 마모에 강합니다. 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 자동차 타이어는 한 해 10억 분 이상이 벌어집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합성고무 소재인 타이어, 우레탄 바닥재, 발전소 연료 등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치 곤란한 쓰레기죠.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런 수많은 폐타이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폐타이어를 처분할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리점들이나 카센터에서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타이어를 폐기를 하는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수거 비용으로만 지불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 신발로 사용하는 폐타이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신발에 걸맞은 모습으로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공장 20곳, 30곳, 수십 곳 찾아다니면서 거의 다 퇴짜를 맞았었고요. 그러다가 딱 한 분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도와주겠다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됐죠. 어차피 저희 신발로 세상 모든 타이어를 다 없앨 수 없거든요. 모든 폐타이어를 신발로 소진해버려야지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신발 한 번으로 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버려진 타이어가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튼튼한 신발로 만든 이 사람들. 언젠가는 테슬라 신발을 신고 달릴 날이 올까 상상하게 되는 24번째 미팅이었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지금 타이어를 가지고선 신발을 만드는 작업하죠. 영상의 중간쯤에 보시면 아마 영상에서 그냥 이 사업에서 신발을 단순하게 만들면 이건 도시생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아까 보시면 이 타이어가 어떻게 어디서 나왔고 이런 타이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까 영상에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생 사업들은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행위를 넘어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담아야지 되는 작업들이 부가적으로 일반 사업들과는 다르다라는 것들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하면 제가 앞에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생 사업은 이제 도시라는 단어를 빼고 재활용과 새활용이라는 단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물을 보시는 것들이던 우리가 이거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던 다 지금 현재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앞으로 와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을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좀 기억하기가 힘드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을까요? 라는 질문하면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유일한 여성 대통령 한 분이 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쉽죠. 그렇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됐던 사업을 우리는 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사업을 우리는 뉴딜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나는 선도 사업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뉴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의 큰 종류가 있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됐던 선도 사업, 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단 진행되는 사업, 뉴딜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크게는 세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규모, 두 번째 주체, 세 번째 예산의 집행 방식이 달라졌어요. 규모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옛날 때는 큰 센터를 지역에다 하나 딱 지어줬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마트가 지역에 있으면 이마트는 여러분들 매일 갈 수 있나요?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공간은 큰데 사용 빈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근처 동네 분들은 그나마 좀 활용을 하는데 여기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큰 건물들을 잘게 나눠서 여러 가지 동네에 나눠주게 하자. 그래서 옛날 때는 이마트를 지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편의점 같은 이마트 24시 같은 공간으로 소규모로 다양한 주민들이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인 거죠. 그 공간들이 뭐예요? 아까 표현했던 생활 SOC라고 보시면 돼요. 또 까먹으셨었죠?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생활 SOC인가요? SOC인가요? 그렇죠? 생활 SOC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 이거예요. 한 번 들으면 까먹을 수 있는데 이 수업을 듣고선 까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간에 낼 거예요. 만약에 맞추신 분 있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SOC는 조금 멀리 있는데 필요한 시설, 그리고 생활자가 붙으면 좀 가까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주체가 변경이 됐어요. 옛날 때는 이 사업은 누가 하는 사업이냐면 행정가 전문가가 하는 사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이유입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 주민이 들어왔던 거예요. 옛날 때는 정부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는 독립적으로 가긴 하지만 서울시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서울시 너 키가 몇이지? 170에 몸무게가 뭐 한 70kg에 어깨 넓이가 100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딱 뭘 만들어요? 기성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 광주를 부릅니다. 광주시 너 일로 와봐. 근데 우리 광주시는 키가 190에 몸무게가 80, 어깨 넓이가 105예요. 그러면 이 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내가 좋은 사업을, 좋은 옷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못하는 쓸모없는 옷이 되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맞습니다. 이제는 행정과 주민주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도시재생 사업하면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가 주민들이 다 하는 사업이야, 우리가 뭐 다 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과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둘 중에 한 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 우리 강준이라는 친구는요,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80kg에 어깨 넓이가 105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은 이런 것들에 협동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의견을 내면 사실은 뭐 어디에 어떻게 돈이 써야 되는데 행정 시스템에다가 맞게 우리가 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나 문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아닌 점. 그럼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데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행정이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과 누가 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하는 사업이다. 행정이라고 표현되는 사업은 행정은 누구냐?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도시재생과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동네에 유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뭐 A라는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유전이 터져서 유전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돈이 되는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동네에 튀어나와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퍼서 차에다가 두면 차가 굴러갈까요? 원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뭐가 해야죠? 정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걸 누가 하는 거죠? 행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협업을 이뤘을 때 결국에는 도시재생이란 차가 제대로 굴러가서 우리 지역의 차가 원활하게 굴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주민과 행정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기서 좀 맞고 넘어가는 거는 도시재생 사업을 복지 사업처럼 우리가 행정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다. 이거는 혼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재생이라는 차량이 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산의 집행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여러분들 아마 도시재생 사업들 지역에서 하면 뭐 100억이 선정됐다, 200억이 선정됐다 하는데 그 동네 한 2년 뒤에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가봤더니 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니면 도대체 뭘 어디다 돈을 쓴 거야? 이런 게 의문이 드세요. 아마 후자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선도 사업 때는 돈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쓸 수밖에 없었냐?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갑자기 땅을 막 부시고 새로 한다던가 아니면 간판을 새로 한다던가 아니면 조명을 갑자기 LED로 다 바꾼다던가. 물론 우리 생활 환경이 개선된 건 맞지만 내가 직접 우리 삶이 조금 내 삶이 나아졌다는 건 체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야, 도시재생 사업 이거 해봤자 뭐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했으니 진짜 주민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주민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주민분들이 아니면 여기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것들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직접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아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했어요. 조금 어렵죠?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에는 크게 몇 개의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무슨 사업? 선도 사업, 그 다음 지금 하는 사업, 뉴딜 사업.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규모, 주체, 예산의 집행 방식이 달라졌다. 여기 세 가지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두 번째, 주체가 바뀌었다. 정부 주도에서 행정과 주민 주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뉴딜 사업은요, 5개가 있어요. 별이 5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개가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가장 작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단계가 가장 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지금 저는 어떻게 배웠냐? 그때 당시는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도시재생 사업에는 5단계가 있고 우리 동네 살리기형, 생활권, 기초 기반 시설. 근데 이건 읽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 이거는 쉬우시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장 작은 사업인 1단계 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들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대략 1,000만 원? 1억? 얼마만 들이면 만족하실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단위가 있으실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은 가장 작은 1단계가 얼마부터 시작한다? 50억부터 시작합니다. 50억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처의 사업들에 비해서 작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은 1년에 얼마죠? 10조씩 5년간 50조를 쓰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얼마나 많은 사업이냐면요.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아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사업의 2배가 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단계는 뭐냐?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집에 앉아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붕에서 물이 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죠? 지붕 고쳐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1단계 사업.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집수리 사업. 너무 쉬우시죠? 자, 그럼 집을 해결하고 딱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골목길이잖아요. 근데 골목길이 어둡고 지저분하고 무서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골목길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2단계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벽화 그리기라던가 화단을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띠 누르면 경찰 출동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세프티드라고 합니다. 범죄 안전 예방 디자인. 요런 거.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빗을 싸가지고 밑에 땅바닥에 여러분들은 응원합니다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로고젝터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주거지 골목길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2단계 사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골목길 해결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 이제 상권. 가게들이 있는 딱 나와요. 그 골목길 밖에 상권, 시장 같은 데 나와요. 근데 우리 동네 네일아트, 옷가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내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런 상권을 활성화해주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상권까지 활성화가 딱 돼 있으면 동네가 살만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4단계에서는 중심시가지에 모여서 공연, 축제, 역사,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하는 게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5단계는 뭐냐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경제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전에는 번화했거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거에 철도, 우리로 치면 어디야? 광주역 같은 데인 거죠. 그렇죠? 철도나 항만 이런 시설들인데 조선소 이런 시설들을 아예 갈아엎는 것들을 5단계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단계 집에 앉아 있는데 비가 새. 해결했어. 1단계. 2단계 골목길 내어가지고 세티드하고 벽화 그리고 화단 만들고 3단계 상권 활성해주고 4단계 축제하고 역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거 하고 5단계 경제를 뒤집어엎는 거. 이렇게 하면 엄청 쉬우시죠? 자, 그럼 1단계부터 해볼게요. 1단계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 근데 여기다 가로치고선 여러분들 항상 꼭 써놓으세요. 뭐라고? 우동살. 왜 이걸 알려드리냐?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거예요. 제가 주민으로 공부할 때 담당하시는 행정에 과장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우동살이 선정이 돼서 생활 SOC 시설을 CRC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점심은 우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임말, 다른 건 줄여서 얘기하지 않는데 이 우동살만 줄여서 얘기해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살리경은 우동살이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냐? 주거지를 지원해 주니까 두 번째 단계 뭐라고 부르냐면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하고요. 3단계는 여러분도 혹시 창업을 해보셨거나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할 수 있는 건물을 우리는 생활 근린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근린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뭐라고 표현한다? 맞습니다. 중심시가지에서 뭐 한다라고 해서 중심시가지형. 5번째 단계는 경제를 뒤집어 엎는다라고 해서 경제기반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10초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10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서부터 앉아있는데 골목길 나오고 상권 나오고 중심 시가지 시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1단계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동살.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주거지 지원형. 세 번째 일반 근린형. 네 번째 중심 시가지형. 다섯 번째 경제 기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전에 1단계가 50억이었잖아요. 그럼 2단계가 얼마냐?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원래 50억, 100억, 100억, 200억, 250억인데 쉽게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50억씩 는다라고 지금은 가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50억, 2단계 100억, 150억, 4단계 200억, 5단계 250억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외울게요. 자, 50억. 자, 그럼 우리가 동네에 딱 가다가 100억 딱 선정돼 있어요. 몇 단계 사업이죠? 2단계 사업. 이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디 동네에 딱 지나가고 있는데 도시생 사업하는 데서 막 집수리라고 있어요. 몇 단계 사업이에요? 1단계 사업.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도시생 사업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청년 창업가들이 와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고 있고 셀프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그럼 몇 단계 사업이에요? 그렇죠. 3단계 사업. 일반 근린형.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전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청년이 창업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딱 광주에 와서 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 받았어요. 여기 도시재생 사업 한다면서요. 나 지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 동네는 우동살이야. 1단계 우리 동네 살리기요. 창업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업이에요? 집수리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전주는 일반 근린형 여러분들 창업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5개 중에 우리는 5개 중에 1단계인 우리 동네 살리기형 우동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사례를만 듣고선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아니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걸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죠? 아, 어떤 사례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근처에 송정역이라고 볼게요. 거기는 물론 현대카드가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했던 데지만 거기는 여러분들 땄을 때 몇 단계일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몇 단계일까요? 뭐예요? 너무 쉽죠? 뭐예요? 3단계잖아요. 그렇죠? 상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삐 안전 이거 띠 누르는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2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동네만 보더라도 아, 저게 사업이 저 단계구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축제했어요. 축제를 도시재생 사업에서 했어. 몇 단계예요? 4단계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앞에서 정답을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아까 50억, 100억, 150억, 200억 했잖아요. 왜 이걸 알려드리냐? 도시재생 사업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기준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규모, 얼마의 돈을 받냐. 두 번째는 바로 면적, 얼마나 넓은 면적을 하냐.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1단계, 우리 동네 살리기형은 5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2단계는 5만에서 10만. 이거까지 쉽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뭐겠어요? 10만에서 15만 원이겠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 4단계는 20만 미만. 그 다음에 5단계는 50만 미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 얼마나 넓은 면적을 하냐, 그리고 얼마나 큰 예산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단계를 나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질문.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됐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어디서 선정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되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놀랍게도 이 질문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전문가분들,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다 알아요. 왜? 그 사업을 했으니까. 주민분들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질문해볼게요.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체부 어딜까요? 그렇죠? 국토부죠. 근데 이걸 국토부라고 얘기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사실 뭐냐, 예전에는 선도사업 때 아까 그때는 68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다 했어요. 적으니까. 근데 지금 몇 군데 안 됐어요? 500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어디서 선정한다? 광역에서 선정을 합니다. 광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 선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국토부에서. 물론 당연히 심사는 같이 하나, 왜 지역의 1, 2, 3단계를 하냐, 아무래도 우리 지역 내에 살림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작은 단계의 사업들이 필요한 데는 이런 핏줄 같은 동네에는 그렇게 지역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단계? 5단계가 있다. 뉴딜에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 동네 살리기형, 두 번째 주거지 지원형, 세 번째 일반 근린형, 네 번째 중심시가지형, 다섯 번째 경제 기반형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 어떤 사례를 봐도, 지나가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 봐도 딱 눈에 보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ABCD, 가나다라 마와사입니다. 여러분들 ABCD를 모르고 영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다라 마와사를 모르면 한글을 못 읽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교육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데 사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고 사례를 들으셔야지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데, 아까 행정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도 이것도 3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광역센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센터, 세 번째는 현장센터가 있습니다. 광주로 하면 광주광역시는 뭐가 되겠어요? 광역시에 있는 거는 광역센터, 그 다음에 구에 있는 거는 기초센터, 현장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건 현장지원센터인데 상하기관은 아니고요. 광역센터는 보통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연구원에서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요. 기초센터는 아까 국토부와 행정의 역할을 하면서 현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이런 교육이라던가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하거나 소식지 만드는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도시재생 사업하면 광주 도시재생 사업화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역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요 근처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지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현장지원센터도 국비가 50% 이상이 들어오면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만 하시라고. 왜? 이 3개가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계속 다 야, 광주에는 뭐 센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가 있고요. 도시재생 대학은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지만 원래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활동가과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초, 심화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걸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 과정은 실제 내가 지역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대학도 2가지 방식이 있다. 좀 참고드리면 지금 같은 특강, 나열식인 거죠. 강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방식이 있고요. 담당 교수제라고 해서 여러 교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교수님이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다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활동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도시재생 활동가는 뭐냐?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서 강의를 보통 제가 1년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도시재생 강의만 400회, 500회 정도 하거든요. 거기 활동가분이 계세요. 활동가분한테 여쭤봅니다. 활동가이신데 활동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것저것 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가는 왜 나왔는지를 알면 돼요. 예전에 뉴딜 사업, 그러니까 즉 선도 사업에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전에 없던 주민이 들어왔어요. 전문가와 행정에서는 뭘 했냐면 영어를 썼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한국어를 썼어요. 이 두 그룹이 소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중간에 번역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었고 어떤 분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야, 아까 전에 뭐 도시재생 뭐 하는 사람이 뭐 우동살 얘기하는데 오늘 점심 우동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깔깔깔 웃겠죠. 뭔지 아니까.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아, 도시재생 뉴딜에는 총 5가지가 있고 1단계를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우동살이라고 해. 그건 예산이 50억으로 시작해. 이렇게 해석해주고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활동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행정과 전문가의 언어를 주민 언어와 주민의 언어를 행정과 전문가의 언어로 바꿔주는 사람이 바로 도시재생 활동가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협동조합 때문에 그래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사업이 될 건데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딱 하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교육을 협동조합 교육부터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지를 알려면 왜 나왔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17년까지 선도 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이 딱 끊기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센터예요. 센터. 그러니까 기존에 막 3년 동안 4년 동안 했던 사업이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이제 사업이 예산이 끊기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대체할 무언가가. 그게 바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고, 다시 해석해서 쓰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줬잖아요. 근데 이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공간에다가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돈을 벌 수 있는 권한. 어디에서? 공공의 건물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들을 예전에는 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다면, 이게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활 SOC 시설 있잖아요. SOC 시설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 카페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우리 동네를 계속 도시재생 사업처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겠다는 게 바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고,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잘 돼야지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에 뉴딜 사업이 딱 끝나더라도 이게 대체해서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인데 그냥 아무 주민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나왔던 활동가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즉 여러분들 활동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도시재생 대학을 먼저 수료하시고, 이런 대학을 수료하시다 보면 활동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활동을 하다 보면서 같이 마을 주민들끼리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조성하시면 이제 생활 SOC라는 아까 지역에서 3층, 4층짜리 건물을 이제 위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죠? 커피숍에서 일하는 나의 인건비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나올 거죠. 일단 나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일부의 비용은 우리 지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도 돈을 벌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까지 관리되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사회적 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사업까지 모두 다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딱 어떤 시점이냐? 예전에 혹시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불러준 줄 아세요? 복도방 아저씨라고 했죠. 이 도시재생 사업이 여태까지는 복도방 아저씨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2022년부터는 공인중개사의 개념으로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민들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대부분 이런 전문가 어떤 학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했다면 이제는 주민분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 근데 이 주민들이 누구냐면 청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마 90% 이상이 40세부터 65세까지 분들에게 굉장히 기회가 있고 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이런 것들의 트렌드를 우리는 골드 에이지라고 표현합니다. 실버 에이지 전에 골드 에이지, 즉 40세부터 65세까지 분들 중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이 사업에 한번 참여하시면 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은 지루해, 어려워,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짧은 단위의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를 검색하거나 도시재생 의과대학을 검색하시면 제가 매 학기 뉴스라던가 아니면 정보들을 올려드리니까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30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이 남았을까요?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2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5번 졸업을 했거든요. 도시재생 대학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친 짓이라고 했었습니다. 야, 이거 네가 한다고 주민이 뭐 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지금 저를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뭔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던 미친놈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7년 전에 도시재생 수업에 미친놈이 이제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을 미친 놈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과정을 듣는 게 특히나 영상으로 교육을 듣는 건 쉽지 않겠지만요. 이번 과정 잘 들어주셔서 또 다음 기회에서 같은 무대에서 강사로서 아니면 전문가로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1시간 넘게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